이제 본인들은 부모를 부양했는데 자식들한테는 부양을 못 받는 처음 세대라고. 그게 이제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에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노후자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5, 60대가 되면요. 퇴직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이 머지않았으니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5천만 원인데 그중에 86%에 해당하는 4억 6천만 원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퇴직할 무렵에는 선진국은 30 내지 40%거든요. 부동산의 비중이. 그리고 금융자산이 60 내지 70%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가계부채가 1억 1천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은 몇 억 있겠죠. 그 가계부채를 갚고 퇴직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5, 60대 할 일이고요. 그게 이제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에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가거나 그 비싼 집 파셔서 그 돈으로 노후자금에 충당하시는 게 현명한 노후 대비가 아닐까. 대형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애들하고 안 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러면요.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생겨요.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서 누가 찾아오는가.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게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건 겸한 활동이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일의 준비는 왜 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부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역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 이게 한 70대 이후에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로 다가오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갖도록 그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일본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뭐 폼나는 일도 있겠죠. 근데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이라는 뜻인데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것에서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폼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첫째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두 번째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세 번째 이 자기 역할이 없는 거에 대한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끝났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뭐 2억을 받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했을까요? 그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시절이에요. 현역시절. 그때는 현역이고 월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운용하면서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때는 젊기도 하고 월급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라든지 좀 공격적인 상품 위주로 해도 돼요.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퇴직하고 나서예요.
퇴직하면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요 남은 돈은 이번 달에 1억 노후 자금 중에서 400만 원 꺼내 쓰고 9,600만 원이 남았다 금년에. 그러면 그걸 운용해야 되죠. 그 운용할 때 운용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하느냐.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5% 정도니까 한 3%, 4%, 5%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거거든요.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채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꼭 갖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노후 자금의 한 30% 이내에서 한다든지 40% 이내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튀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네. 그리고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낮추는 게 첫째지만 더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에서 갑자기 간병비 뭐가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퇴직하면 절약해야 돼. 월급, 생활비를 줄여야 되죠.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그래서 50만 원 절약, 100만 원 절약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금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절약 그다음에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80대 초반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 예금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 원금 깨먹을 염려가 거의 없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거를 나는 현역 시절 1단계인가 퇴직 직후 80대 근무력까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80대 중반 90대 분들이 그 투자 상품 옵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유. 폭락하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네. 자기 그 인생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줘야 된다.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을 갖고 있는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연금은 2, 3년, 3, 4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40년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30대에 시작해야 돼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연금에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퇴직연금 하면서 그리고 개인연금 부으면서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자기 책임형 연금이 있잖아요. 그건 투자 상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요. 회사 입사해서 퇴직연금 가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때문에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걸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같은 직장 입사 동기가 30년 후 퇴직할 때 퇴직연금 받는 금액이 배, 2배, 3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면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공부까지 같이 하는 거죠.
40대가 되면요.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우선요.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데요. 그 사교육비를 줄이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줄여야 되는데 옛날처럼 사교육비가 본전을 못 찾는다. 옛날에는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는데 지금은 신규 채용이 뭐 거의 사라진 시대라고, 신규 채용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 돈 관리, 그다음에 무슨 금융교육, 자산 관리 시킨 일이 없거든요. 요즘 특히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경제 교육 시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뭘 시키냐면 재테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주식 뭐 사면 돈 버는가, 어떻게 주가 예측하는가, 그건 금융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요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와요. 우리나라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가 그렇대요. 배울 줄 아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자녀가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치우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행위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의식의 자립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누구는 어떠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자립이 가능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거든요. 근데 다들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절약의 한마디 말해서. 그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여 넘으린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인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지 않고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와야 된다.